제9장 열리지 않은 좋은 모임과 열린 나쁜 모임. 중요한 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은 지났고 초대받은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정작 이 일에 가장 상관이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행진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용없는 짓이 되고 만 것이다. 해는 어느새 지평선 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 진홍구름 바닷속에 커다랗고 붉게 떠 있었다. 햇살은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옛 원형극장의 맨 꼭대기 계단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웅성대는 소리와 즐거운 제잘거림은 더는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그림자의 길이가 급속히 길어졌다. 곧 깜깜해질 터였다. 기온이 떨어져서 아이들은 오슬오슬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멀리 교회의 시계탑종이 8번을 쳤다. 모든 일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이들 몇이 일어나 묵묵히 자리를 뜨자 다른 아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모두들 한마디 하지 않았다. 실망이 너무 컸던 것이다. 이윽고 파울로가 모모에게 다가와 말했다. 모모,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잘 자, 모모. 그러고서 파울로는 가버렸다. 다음엔 프랑코가 모모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렇게 됐으니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난 어른들을 믿은 적이 없지만 이제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곤 프랑코도 가버렸다. 다른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드디어 주위가 깜깜해지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이들도 희망을 버리고 원형극장을 떠났다. 모모와 베포와 기기만이 남았다. 얼마 후 도로 청소부 베포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모가 물었다. 할아버지도 가세요? 가야 돼. 특별 근무가 있거든. 이 밤중에요? 그래. 여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쓰레기 하치장 일을 배정받았단다. 지금 그리로 가야 해.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거기다가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하셔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없었지. 하지만 우린 그 일을 배정받았어. 예외적인 일이라더라. 안 그러면 일을 끝낼 수 없단다. 인원이 모자란다나 뭐라나. 섭섭해요. 할아버지가 오늘 여기 남아 계시면 좋을 텐데. 그래, 나도 지금 가자니 영 마음이 좋지 않구나. 그럼 안녕. 내일 또 만나자꾸나. 베포는 삐걱대는 자전거에 훌쩍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기기는 휘파람으로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기기의 휘파람 솜씨는 무척 좋았다. 모모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뚝 그쳤다. 나도 가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이잖아. 야경을 돌아야 돼. 야경꾼이 요즘 내 새 직업이라는 얘기를 너한테 안 했던가?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구나. 모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 없이 기계를 바라보았다. 기계는 말을 이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은 건 말이야.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잖니? 굉장했어. 모모가 고집스레 침묵을 지키자 기계는 위로하려는 듯 모모의 머리를 쓰다듬며 덧붙였다. 모모,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내일이면 모든 게 아주 달라 보일 거야. 우리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 보기로 하자.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야. 응? 모모는 나지막하게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이야기가 아니었는걸? 기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알아. 그 얘긴 내일 다시 하자. 응?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어차피 늦었지만. 자, 너도 이제 자러 가야지. 그러고서 기기는 휘파람으로 구슬픈 가락을 불며 가버렸다. 그래서 모모는 커다란 원형극장에 홀로 남았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그때 이상한 바람이 일어났다. 세찬 바람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불었고 묘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그 바람은 말하자면 잿빛 바람이었다. 대도시의 먼 변두리에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우뚝 솟아 있었다. 대도시에서 날마다 버려지는 깨진 그릇 조각, 양철통, 헌 매트리스, 플라스틱 조각, 종이상자 따위 온갖 잡동사니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거대한 산이었다. 이 쓰레기들은 여기서 소각장의 거대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포 할아버지와 동료들은 밤이 으슥해질 때까지 청소차에 쓰레기를 퍼내는 일을 거두고 있었다. 청소차들은 헤드라이트를 켠 채 기다랗게 줄지어 서서 쓰레기를 비울 차례를 기다렸다. 수없이 많은 차를 처리했지만 연방 다른 차들이 몰려와 새로 줄을 섰다. 쉴 새 없이 명령이 떨어졌다. 서둘러요. 자, 어서. 안 그러면 일을 끝낼 수 없어요. 베포는 땀에 흠뻑 젖은 셔츠가 몸에 척척 감길 때까지 삽질을 하고 또 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드디어 일이 끝났다. 이미 나이가 든 데다가 원래 건장한 체격도 아닌 베포는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서 군데군데 구멍이 난 채로 뒤집혀 있는 플라스틱 욕조에 앉아 숨을 돌렸다. 동료 한 사람이 소리쳤다. 어이 베포! 우리는 이제 집에 가려네. 같이 가겠나? 베포는 아픈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다른 사람이 물었다. 할아버지 어디 안 좋으세요?
이제 나아졌어. 먼저들 가게나. 난 조금 더 쉬어야겠어. 배포가 대답하자 다른 사람들이 소리쳤다. 그럼 먼저 갑니다. 그러고는 모두 떠나갔다. 사방이 조용해졌다. 쥐새끼들만이 쓰레기 더미 어딘가에서 바스락거리며 이따금 찍찍 울어댔다. 배포는 머리를 팔에 묶고 설핏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잤을까? 갑자기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잠을 깨웠다. 배포는 위쪽을 올려다보고 단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대한 쓰레기 산더미 위에 온통 회색 신사들이 쫙 깔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멋진 양복 차림에 뻣뻣한 중저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납회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작은 회색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꼼짝 않고 쓰레기 더미 맨 위쪽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일종의 재판석이 세워져 있고 다른 자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신사 셋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배포는 발각될까 두려워 겁이 덜컥 났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배포는 곧 회색 신사들이 마법이라도 걸린 듯 꼼짝 않고 재판석으로 올려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버려진 어떤 물건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리라. 하여튼 배포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기로 작정했다. 위쪽의 재판석 가운데 앉아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뚫고 울려 펴졌다. 영업사원 BLW553C호는 법정 앞으로 나오시오. 아래쪽에서 그 외침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었다. 그 소리는 메아리처럼 다시 한번 멀리 울려 퍼졌다. 그러자 군중 사이로 좁다란 길이 쫙 열리더니 한 회색 신사가 그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를 천천히 올라갔다. 그의 얼굴의 잿빛은 거의 흰색에 가까웠다. 그것이 그자가 다른 자들과 뚜렷하게 다른 유일한 점이었다. 드디어 그는 재판석 앞에 섰다. 가운데 앉아있는 자가 물었다. 영업사원 BLW553C호인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간저축은행에서 일했죠? 태어났을 때부터입니다. 그야 물론이죠. 그럼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아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11년 3개월 6일 8시간 32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확히 18초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진행되는 데다 상당히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배포 할아버지는 묘하게도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가운데 앉은 신사는 질문을 계속했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피켓이며 플래카드를 들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깨우쳐 주려고 도시의 전 주민을 초대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정체와 활동을 알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 해도 된다면 저는 재판정이 이 일을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일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간단히 아이들의 집회를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디 그 점을 침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집회를 무산시킬 수 없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고작 유치한 도적 이야기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회를 10개 했어도 괜찮았을 듯 합니다. 그럼으로써 피고는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피고는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회색인의 법정 앞에 서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직업상 습관입니다. 아이들의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집행부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허나 피고도 우리 사업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아이들만큼 위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천적이에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전 인류를 수중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시간을 아끼게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엄격한 법칙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맨 마지막으로 공략하라. 피고 이 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럼에도 우리가 입수한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한 아이와 대화를 했으며 그 아이에게 우리의 정체를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 혹시 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접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의 가장 엄중한 법칙에 저촉되는 일을 저질렀죠?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의 사업을 몹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제 행동은 어디까지나 선의에서 나온 것이며 시간 저축 은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도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결과뿐이에요. 그리고 피고, 당신의 경우 그 결과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더 불릴 수 없었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 몇 가지를 털어놓았더군요. 피고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죄임을 자백하는 거죠? 예, 하지만 재판관님, 제발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저는 말 그대로 귀신에 홀렸던 겁니다. 그 아이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제게서 모든 비밀을 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변명 따위엔 관심이 없어요.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법칙은 절대 어길 수 없으며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 이상한 아이를 손을 좀 봐주긴 해야겠군요. 그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모모입니다.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조그만 여자아이입니다. 주소는? 원형극장의 폐허입니다. 좋습니다, 피고. 이제 믿어도 좋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판결을 집행하는 편이 피고에게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재판석 뒤에 세 남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신사가 다시 피고 쪽으로 몸을 돌리고 선포했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영업사원 BLW553CO에 대해 이렇게 선고합니다. 피고는 기밀 누설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우리 법은 피고의 모든 시간을 당장 박탈할 것을 명한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옆에 서 있던 두 회색 신사가 벌써 그의 나표색 서류 가방과 작은 시가를 빼앗았다. 그러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시가를 빼앗자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의 몸이 급속히 투명해져 갔다. 그의 비명 역시 점점 낮아지고 가냘해졌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서 있던 남자는 문자 그대로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해체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제티 몇 점이 바람에 둥글게 맴도는가 싶더니 곧 그것마저 사라져버렸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과 재판석에 있던 회색 신사들은 묵묵히 자리를 떴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고 황량한 쓰레기장에서는 잿빛 바람이 많이 불었다. 도로 청소부 배포는 그때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 피고가 사라져버린 곳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몸이 얼음처럼 뻣뻣하게 굳었다가 천천히 녹는 느낌이었다. 이제 그는 회색 신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거의 같은 시각 먼 곳의 시계탑이 밤 12시를 쳤다. 꼬마 모모는 여전히 폐허의 돌계단에 앉아있었다. 모모는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꼬집어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여태껏 잠자리에 들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맨발을 살며시 건드린 듯 했다. 칠흑같이 깜깜했기 때문에 모모는 허리를 구부렸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커다란 거북 한 마리가 머리를 치켜들고 모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거북은 금방 무슨 말이라도 꺼낼 듯이 영리하게 보이는 까만 눈을 다정하게 반짝였다. 모모는 거북 쪽으로 몸을 숙이고 손가락으로 턱을 어루만졌다. 모모는 나직이 물었다. 그래, 넌 누구니? 어쨌든 너라도 날 찾아오다니 정말 고맙구나, 거북아. 내가 뭘 해줄까? 모모는 거북 등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는 글자를 알아보았다. 처음엔 못 본 것인지 아니면 바로 그 순간 나타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갑자기 갑골 문자 같은 글자가 눈에 띄었다. 모모는 천천히 글자를 해독했다. 같이 가자. 모모는 깜짝 놀라 굽혔던 허리를 폈다. 나한테 하는 말이니? 하지만 거북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북은 몇 걸음 가더니 멈춰서서 모모를 돌아보았다. 모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정말 나한테 하는 말인가 봐. 모모는 일어나 거북을 따라가며 나직히 말했다. 어서 가. 따라갈 테니까. 모모는 거북의 뒤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걸음을 떼었다. 거북은 정말 느릿느릿 모모를 데리고 석조 광장을 벗어나 대도시 쪽으로 접어들었다.